속도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사카 총영사도 지내셨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내셨던 현재 경남대 초빙 교수로 계신 조성열 박사님 모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하면서 굉장히 지금 한반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동북아 국제안보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이신 조성열 박사님 모시고 1시간 동안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 가셔가지고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EN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걸 이제 이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밝혔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느끼듯이 좀 비핵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평가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다양한 이런 그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어떤 평가나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은. 예, 우리가 이제 비핵화에 대한 목표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도 그렇고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통일의 전망이 없을 때도 어떤 통일부가 지금 있고 또 국가 목표로 헌법에도 평화 통일 조항이 있듯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전문가가 과연 비핵화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부분하고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확하게 어떤 국가의 목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전제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우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대선 공약에도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크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지난 8월에 이제 막을 내린 국정기획위원회 백서를 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임기 중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 대통령이 더군다나 국내 언론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 입장을 표명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큰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쉬운 과제는 아니고 자신의 5년 임기 내에 완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그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아가야 될 우리의 지향점인 거는 맞다. 그렇습니다. 국가 원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국가 원수하고 국가 원수의 참모 또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장차관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남한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지금 체제가 다른 두 개의 국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의 국가 중에 하나다. 3대 국가다. 결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ICBM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다.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어떤 국제 기관들의 평가를 보면은 북한이 최소 50개에서 90개 지금 핵탄두를 갖고 있고 매년 20기씩 지금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ICBM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고도화 시켜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ICBM 발사 실험도 했고 그걸로 봐가지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의 현실을 용인하는 듯한 북핵의 존재를 용인하는 듯한 또 요거 가지고도 또 좀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뉴클레어 파워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전략사령부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이제 뉴클레어 파워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렇죠. 그런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뉴클레어 파워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 뉴클레어 웨펀 스테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핵무기 국가. 이거는 예. 이제 공식적으로 NPT 예.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핵 보유를 인정한 국가들을 이제 뉴클레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하고 있고 이 나라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 그 5나라만이 뉴클레어 웨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국제법적인 의미하고 또 국제 정치적인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5나라만이 뉴클레어 웨펀 스테이트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나머지는 다 이제 불법적인 핵 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 국방부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예를 들면 국제법상으로 핵무기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핵위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또 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뉴클레어 파워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국제법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너희들 실질적으로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이제 너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너희들의 핵보유 시도나 또 이미 핵보유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구분을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요.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두 국가라고 하는 정동영 장관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국제법상으로 보면 거꾸로 이번 반대로 국제법상으로는 1991년도에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할 때 이미 두 국가입니다.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는 다 두 국가고 다만 이제 남북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나 북한 헌법에서는 북한에는 이제 남조선을 해방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북한 영토까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은 반헌법단체, 반국가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 두 국가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의미에서의 두 국가하고 국제법상으로 이거는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 다 두 국가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정하게 되면 이제 통일에 대한 비전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상호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1991년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그래서 특수관계론이 나온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국제사회가 두 국가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통일해야 되므로 우리는 서로 두 국가를 인정하지 말고 다만 두 개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공존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1991년도에 남북기본의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북한 태도가 좀 바뀐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 문제에 대한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적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도 지금 핵 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뉴클레어 파워긴 하죠. 그렇죠.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너네 핵무기 보유 국가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나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해왔던 거죠. 왜냐하면 불법적인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어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위의 핵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재를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지금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지금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제 뭐 기사를 썼던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지금 두 국가 아니냐? 그런데 그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 특수관계인 거고 우리는 두 국가를 인정하지 못한다. 두 국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통일을 향해 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거고 그것이 헌법의 취지도 맞는다.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는 어쨌든 다른 목소리잖아요. 다른 목소리. 그래서 같은 정부 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좋게 얘기하면. 예. 아니면은 이제 아직 좀 정리를 해야 될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노동부 입장하고 그다음에 뭐 기재부나 재경부 같은 경우는 재경부나 기재부는 이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노동부 입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예. 권익을 강조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이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가안보실장이신 이제 위성락 실장님이나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는 이제 외교부입니다. 예. 그렇죠. 반면에 통일부는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에만 고유하게 있는 거죠. 분단 국가가 우리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세균 장관이 얘기하신 부분은 국내용 또는 대북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위성락 실장님이나 또는 이제 뭐 조현 장관님 같은 부분은 이제 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굳이 만약에 어느 게 대한민국 입장이냐, 이정부 입장이면 당연히 위성락 실장이나 외교부 장관의 입장이 대한민국 공식 입장이고,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당연히 또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고, 또 평화 공존을 추구해야 되는 실무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식적인 얘기만 해가지고야 뭐 남북 관계를 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잘 조율됐다면 이제 좋은 의미의 역할 분담이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면 이제 전체 큰 그림 속에서는 보조를 맞추면서 각자 장관들의 자기 역할을 이제 하고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뉴욕 방문해가지고 그 미국 그건 뭐죠? CSIS인가? 예. CSIS입니다. 예, CSIS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예. 연설을 하면서 하여튼 그 한국군의 어떤 현대화, 첨단화, 그리고 GDP에서 이제 국방비 비중을 늘리겠다. 지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그 GDP의 3.5%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려라. 우리가 지금 2.6% 수준인가요? 2.67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내년 예산안에서 무려 8% 증액을 했더라고요, 국방비를. 그리고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그 증액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 구입, 이 국방 전력의 첨단화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북한이 지금 뭐 김정은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하여튼 핵 전력 강화, 고도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핵을 포기할 일은 절대 없다. 미국도 뭐 비핵화라는 조건을 안 달아야지, 그걸 포기해야지 만나겠다. 한국은 아예 뭐 상대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한 자주 국방이라는 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국방비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사실 정확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노무현 정부 때 그 국방비 증가액이 매년 평균 8.9%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높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4 내지 5%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8.4%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정부 쪽 자문회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방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지금 2.7%인데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 5년이면은 금세 3.5%가 됩니다. 그럼 8%면은 오히려 약간 깎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깎았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 과거 이제 민주정부가 지출했던 국방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시청자께서 이거 보시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금세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대만 이렇게 증액을 해도 5년 뒤면은 3.5%가 됩니다. GDP의 3.5% 수준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5년 뒤 기준의 GDP가 아니고요. 그때 3.5%는 게 아니라 현재 출발점 GDP의 3.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2022년 12월에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서를 이제 2판을 이제 찍어냈는데요. 발표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10년 내에 GDP를 2%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 계산을 제가 이제 실제로 다 해봤는데 해보면 다 2022년 말 현재의
2배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년 뒤에 물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2.7%에서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8%가 계속 올리면은 3.5%가 금세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야, 8% 너무 많잖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8% 이상을 지불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재래식무기로 핵을 막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지극히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 봄에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정치학 박사이긴 하지만 학부를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느냐를 이제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딴 게 아니라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화산 31형입니다. 그래서 약 10kton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NT 10,000톤입니다. 10,000톤 정도고, 그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대비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한 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이거는 이제 25kton, 20에서 25kton이니까 2.5배 내 정도 되죠. 근데 북한이 이제 사실은 이제 핵탄두가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왜냐면 작은 게 더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크면은 지금 25톤 되면은 폭격기에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새같이 25톤씩 폭격기 갖다가 다 요격당해서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톤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실제 실물도 공개를 했는데 약 1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연구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공개했던 현무5가 있습니다. 현무5가 폭발력으로 보면은 약 8 내지 9톤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TNT로 계산하면은 이제 아까 북한께 약 10만 톤이기 때문에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폭발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개념이 이제 살상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제가 계산한 게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아주 정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라운드 제로, 폭발 지점에서 뭐 500m 1m 아마 1000km, 1000m에서 쭉 해가지고 약 5km 내에 거의 다 생명체들이 이제 피해자인데 넘어가면은 이제 방사능 피해는 있지만 살상되지 않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면은 거의 98% 정도가 2.5km 내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후는 뭐 사망자가 있지만 아주 뜨문뜨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제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무5는 축구장의 400배 정도의 피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상된다 그러는데 여기 다만 그냥은 아니고요. 여기에 저걸 탑재해야 됩니다. 이 클러스터 탄이라고 해서 자탄들 있지 않습니까? 자탄에다가 이제 보통 화학탄이나 생물학탄을 탑재해가지고 폭파시키면은 실제 방사능은 발생하지 않는데 현무5가 축구장의 200배, 현무5는 400배 정도의 살상 능력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축구장 면적을 실제 계산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서 대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이제 25kton이니까 이걸 이제 10kton으로 줄여가지고 피해를 면적을 계산하고 하면 2.5km 내에서 살상력으로 계산하면 현무5 7개면은 화산 31형 1개와 맞먹는 살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무5는 우리가 이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벙커버스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는 이제 지하 100m 이하의 참모부를 이제 뚫을 수 있는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지상으로 발사하면은 또 무게만 조금만 줄이면은 이게 지금 베이징이나 도쿄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무게를 줄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클러스터 탄을 장착을 하고 북한 전역에 때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발표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닌데 살상력에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이 얘기한다 그러는데 현무5면은 현무5 7개면은 원자폭탄 하나의 살상력과 대등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제가 실제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아무도 이의제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핵 전문가들이.
그래서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국방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현무5가 클러스터탄을 장착하면 축구장 400배 면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살상시킬 수 있다라는 발표는 국방부가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했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실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불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국방부 발표가 맞다면 그 근거로 계산하면 사실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이게 50개에서 70개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90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스분을 이제 빼고 얘기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10% 이상의 그 감량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사용한 양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국방용어를 계산한 걸 보면 이 사람들 그걸 그냥 다 넣어서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좀 강조하려고 넣어서 그러는데 제가 계산할 때는 실제로 이제 작은 수 40개 전후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하면 47, 28, 한 300개 정도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가 이제 작년 10월 1일자로 국군 전략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현무5를 이거 뭐 신문에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300개 정도를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사에서 매년 70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이. 그게 저는 그 찾아보시면은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200~30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북한의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건 억제를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되지만 적어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경우 충분한 응징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격 미사를 통해서 북한에 실제로 화산 31형을 쏠 때 요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미국의 이제 확장 억제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군사력만 가지고도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고요. 다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지금 이제 계속 생산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력을 보여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현무5가 공개되면서 사실은 과거 민주정부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개발만 해놓고. 근데 이 이유가 이게 사거리만 무게만 조금만 줄이면 바로 베이징이나 도쿄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동북아 군비 경쟁의 촉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비핵화 협상을 하든 또는 핵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한다든지 또 억제력이 없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무5가 지금 언제부터 지금 생산되기 시작한 거죠? 재작년에 이제 첫 공개를 했고요. 재작년에. 그때는 이제 이름만 공개하고 그때 이제 능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장 400배 정도에 있는 클러스탄을 장착했을 때 모든 생명체를 다 말살시킬 수 있다는 건 이제 재작년에 발표했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이제 북한 뭐 위기를 막 강조하면서 우리 국군의 날에 현무5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존재를 알리면 됐지 그걸 실물까지 공개해가지고 이건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을 이제 자극하는 게 아니냐.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북한 핵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해소시키려고 하는 뭐 그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미 공개가 됐고 제가 그 자료를 본 게 작년서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연간 70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작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면 뭐 한 2~3년 내에 2~3년 내로 지금 북한이 비축해 놓고 있는 핵무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은 갖추는 셈이 된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뿐만 아니라 지금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러시아 기술을 받아가지고 만든 겁니다만은 지금 그 요격 시스템들 천마나 이런 요격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사드에 버금가는 고고도 방위망을 구축했다고 지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이제 중동에 수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북한 핵 위협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억지력을 갖추면서 예.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예. 또 과잉으로 우리가 예. 뭐 핵무장론을 얘기하거나 현실적으로 핵무장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력 생산의 20% 정도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가장 최근에 본 통계는 20%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석하게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MOX, 예. 핵연료는 100%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 핵무장을 시도하는 순간 예. 전량 이제 그 핵연료가 공급이 중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좀 쓰겠죠, 몇 년에. 예. 하지만 우리는 해외 수출을 이제 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예. 산업 생산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이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핵무장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NPT 탈퇴하지 않으면은 핵무장이 어렵거든요. 근데 NPT를 탈퇴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법 위반, NPT 위반이 되고 자동적으로 IAEA가 그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나 그다음에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예 NPT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개별적으로 미국이나 예. 서방 국가들의 개별 제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틈새가 많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뭐 교역에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서방 국가들이 제안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을 했고 이걸 NPT를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순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하고는 또 전혀 또 다른 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게 된 이유도 가입했다가 탈퇴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를 받는 거거든요.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 세종연구소의 정 박사님, 정장. 예, 그 사람은 사실은 핵 전문가가 아니죠. 예, 근데 그분은 계속 핵무장을 주장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냥. 주장을 하시면서 미국이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무5 능력 평가하면서 억지를 갖출 수 있다 얘기할 때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핵 전문가인 이충근 박사라고 이제 그 퇴직해서 지금 스태피에 이제 자문연구를 있는 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아니 도대체 핵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 친구가 어떻게 핵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국제정치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미국이 용인한다는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하고 또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과학기술적인 기초도 없고 공학적인 기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발표했을 때도 전혀 그 데이터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보는 데서 제 한참 후배인 연구자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 사람이 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냥 뭐 좋게 얘기하면 애국심으로 그냥 주장한다. 또는 이제 언론을 보고 매스컴을 이제 좀 타고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중앙일보 전면에 인터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량 박사처럼 그렇게 뜻밖의 주장을 해야 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일면 전면 인터뷰를 하고 또 근거 없이 뭐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소리를 해야 전면 인터뷰를 하지 저처럼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뭐 전혀 뭐 아시다시피 언론 출신기 아시지만 뭐 개가 사람 물면 보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깜짝 쇼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하여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한미군은 당연히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상호 안보 조약에 의해서 지금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거다. 주한미군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하여튼 기존 지금 우리 입장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만약에 중국이 뭐 남중국해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대만을 침략한다거나 그런 그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의 일부를 이렇게 뭐 타격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육군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부 방문해가지고 우리 기자들 상대로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 아니,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되고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침략 방어뿐만 아니고 중국 견제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라든가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기 행정부의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현대화.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 결국은 속내는 그거잖아요.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다른 쪽에 쓸 수 있다.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지금 28,500명인데, 이미 지금 국방장관의 선임 고문인가 했던 그 친구는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다음에 마가 세력에서는 아니 뭐하러 우리 젊은 애들 한국 도와주면서 우리 비용으로 그거 지켜야 되냐, 이 손으로 물려라. 그래서 하여튼 중국 견제하는데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한미 예. 상호방위 조약의 내용이 있고요. 근거가. 예. 또 하나는 이제 2006년도에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예. 전략적 유연성에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한미 상호방위에 따르면은 예. 상호 인정하는 영토가 예. 외국 세력에 의해서 무력으로 침공당했을 때 예. 그것도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예. 각국의 법 절차를 밟아서 예. 참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공격을 받으면 예.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예. 미 의회 절차에 따라서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인계철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 이사단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북한 전반, 그러니까 의정부나 동두천에다 전진 배치해서 북한군이 남침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쨌든 미군의 희생이 발생하면 예. 이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정당방위에 의해서 예. 자동 참전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는 예. 바람에 예. 인계철선 역할이 없어졌죠.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대만 사태에 일어났을 때 예. 과연 미군이 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이 공격을 받은 사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했지만 이거는 주한미군이 공식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가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위 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출동이니까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군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 있는 미군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의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 이라크 전쟁 때 주한미 이사단의 1개 여단이 아예 뽑아가지고 이라크 전쟁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주한미군 명찰을 떼고 거기에 이제 미 중부군 사령관 명창을 고쳐 달고 참전한 겁니다. 이건 오케이. 편제를 바꿔가지고. 편제를 바꿔놓고 주한미군이 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역의 출동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해가지고 대만이든 어느 사태에 개입하는 거죠. 주한미군 타이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뭐냐면 연루가 되는 거죠, 한국이.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이 기지를 제공하고 그렇죠. 돈을 내준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왜 제가 공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얘기한 부분은 그렇고요. 2006년도에 그때 28,500명 가운데에서 4,500명을 스트라이커 부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군화된 부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빠져나갈 때 단 우리 조건을 걸었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당장 쓸모가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이 그래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미국이 이 스트라이커 부대 4,500명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24,000명이 되죠. 24,000명의 성격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만 유사시에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성격을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06년도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부 공식적으로 이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계속 제가 저도 잠깐이긴 하지만 오사카 총영사라고 외교관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공관장 교육도 받고 외교적인 이제 그 프로토콜을 볼 때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했던, 미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던, 미 대통령이 뭐라고 했던, 한국 정부와 최종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다 아직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한국 정부 받아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비 증액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이 된 거고요. 그러나 지금 전략적 유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의미는 역의 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대만 중국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은 상호방위 조약의 규정이 없는 부분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말 그대로 미국이 만약에 과미 공격을 받았다면 한국은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 내에 미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때는 한국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미국이 먼저 공격했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피해국이어야지 미국이 가해국인데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지금 말씀드렸던 방위 출동과 역외 이동, 역외 출동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역외 출동의 경우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미국이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전 동의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가더라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스트라이크 부대 4,500명이 이동되면 그만큼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부담하는 건데 그렇죠. 딴 데 나가면 역외 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는 있지만 역외 이동은 갈 수는 있지만 방위비는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런 이제 요구들인데 아직까지는 역대 우리 정부가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그것까지 야박하게 하기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원칙은 이미 2006년도 합의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롭게 부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사전 동의 규정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가더라도 그러면 일본 거쳐가지고 주일미군 명찰 바꿔가지고 가. 그러면 우리가 연루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전시 이 작전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작권 회수, 언론에서는 흔히 이제 전작권 회수라고 환수라고 하죠. 환수.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임기 내 전작권 환수하겠다. 그런데 국군의 날에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고 그만큼 전작권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미국 육군의 사성장군이잖아요. 사성장군이면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면서 유엔 사령관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제 우리나라 사성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사성장군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권국가냐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주권을 사실상 미국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가 이게 과연 주권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회복이라는 표현가 있으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약속을 했는데요. 한미 간의 약속을 현재 이행하고 있는데 1단계는 이제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1단계 검증 평가를 했습니다. 기초 운영 능력 평가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예. 훈련을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뤄지다가 예. 2022년도에 예. 원래 준비가 다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말에 이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예.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이제 2022년도에 예. 2021년이죠. 예. 2021년도에 이제 2차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전작권 전환을 위한. 그래서 명칭은 이제 그 운용 능력 평가, 예. 뭐 기본 운영 능력 평가에서 역시 이제 보통 그게 이제 8월 달에 훈련을 하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있는 SCM, 예.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무자들이 보고 온 걸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는데 예. 당시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2차 평가도 오케이다라고 했는데 예. 당시 윤석열 정부가 예. 조금 유보해달라. 예. 그래서 최종 발표를 늦춰달라고 그래가지고 2022년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2단계까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국방 당국자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게 그 실제로 어쨌든 최종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회복 또는 예. 전환을 하려면 예. 다시 2차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3차입니다. 3차는 예.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는데 예. 이 검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3단계가 남았는데 2단계는 거의 사실상 이미 평가가 끝났는데 예. 근데 최종적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예. 3차의 경우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점에 안보 환경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뭐 남아있다 또는 중국의 위협이 서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전작권을 넘길 때가 아니다라고 미국 계속 반대할 경우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또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변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마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4,500명 뺀다는 얘기도 나왔고 네. 그게 바로 스트라이커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4,500명 빼라. 네. 그다음에 뭐 10,000명 빼고 다 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미국의 손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13조나 들려가지고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를 만들어서 그 평택항도 쓸 수 있고 네. 오산 공군기지 있고 육군이 다 몰려 있는데 세계 최대의 그 군사기지. 초호화 시설 그리고 뿐만 초호화 시설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놓고 미국이 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뭐냐면 미 본토 외에는 훈련장이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독일에서 했는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는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거든요. 여기를 놓고 미국이 간다는 거는 저는 냉정히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방 당국자들이 아마 뭐 미국에서 난리를 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건 걱정 안 하고요. 다만 이제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어떤 성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제 버티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작권 전환 같은 경우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또 이 한국에 대한 방위 부담을 좀 덜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니들이 좀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의 문제는 아니고 미 행정부의 의지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지금 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국에만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저럴 가능성도 있죠. 빠터제로 하려고 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의 전체에 대한 완전한 전략적 유연성을 조건으로 뭐 예를 들면 전작권을 뭐 넘겨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협상 기술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뭐 임기 중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APEC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31일, 11월 1일. 2일까지. 예, 2일까지. 3일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비핵화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조건만 안 걸면은 얼마든지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랬고. 아니, 미국 측에서도 조건 없이 만날 생각이 있다.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이 뭐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무슨 뭐, 이 에이펙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건 아니다. 현실성이 아주 떨어진다라고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물론 이제 경주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김정은이 경주에 와가지고 뭐 트럼프를 만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트럼프가 경주에 들렸다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에서 만났듯이, 아니면 뭐 판문점이 뭐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상하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말 저는 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뭐 없다고 보진 않지만 단기간 내에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에이펙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다시 또 판문점이나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또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방한하기로 됐는데 모든 관심은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원래 그 관세 협상이 한 차례 미뤄져 가지고 오는 11월 10일이 이제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물밑 협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그 이전에 타결이 돼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 이렇게 멋진 미중 간의 어떤 관세 갈등을 이제 타결하는 회담이 된다면 그 이후에 뭐가 이제 사전에 이제 조정이 되고 북미 간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도 원래는 2박 3일 그 경주 신라 호텔을 예약했다가 통째로 예약했다가 무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다 쫓아내고 할 정도로 했는데 다시 그 물렀거든요. 취소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1박 정도만 할 것이고 또 원래는 이제 국빈 방문을 우리가 요청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실무 방문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실무 방문도 아니고 단지 에이펙만 참석한다. 다만 이제 경주에서 한미 그다음에 미중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제가 들은 거로는 에이펙 정상회담 직전 정도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그래서 별로 지금 이제 그 원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금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타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고 만약에 끝까지 그 에이펙 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아마 분위기도 냉랭할 거고 한중 정상회담이든 미중이든 다 형식적인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북미가 만난다는 건 더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북미 정상회담의 최선의 조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군이 전투병, 공병부들은 관계없지만 전투병들이 북한으로 돌아온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는 순서가 바꿔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줘줄 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선물로서 트럼프한테 크루스크에 파견된 북한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트럼프한테 약속을 해주는 이런 정도 시나리오가 지금도 유력하게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도 아직도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변수를 새로 추가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전에 지금 관세 협상은 타결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또 잘 되고 러우 전쟁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서는 김정은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쪽하고는 아예 그쪽 땅에서는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특별한 원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이런 데서 푸틴의 중재로 당시에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중재로 했었는데 사실 별로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상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도 만날 겸 또 푸틴의 중재하에 지난번에 그 전승절 때도 푸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북한한테 전달 메시지 있으면 전달해주겠다고 한 거는 좀 러시아는 사실 우리랑 잘 지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랑 사실 나쁜 관계이 가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를 미국을 중재하는 형태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서 정상회담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그거는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미 관계는 그렇고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은 뭐 완전히 이제 남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 너희는 상대 안 한다. 우리는 핵 보유 국가고 미국과 다이렉트로 하겠다. 이른바 이제 통미봉남, 미국과 대화를 하고 우리 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이게 언제쯤이나 이게 해빙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이제 이른바 한반도의 봄을 이제 복귀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남북 관계 특히 2017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화염과 분노라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북폭 가능성도 시사했고요. 또 나중에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미국의 폭격기가 원산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괌 주변에다가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협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서로 뭐 누구 핵단추가 더 크냐 가지고 뭐 유치한 논쟁도 벌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반전된 게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이제 베를린 선언도 있었고 또 12월 초에 이제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그 한미 군사 연습도 연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연기했고 2월 달에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2018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민족적 대사 얘기하면서 평창올림픽 참가 시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하고는 절대로 상종 못할 놈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2월 달에 김여정도 오고 김영남도 오고 나중에 김영철이 이제 통전부장도 와가지고 특사 교환도 했는데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 제안하니까 김여정이 제안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지만 먼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북한이 이제 내부 정리를 한 뒤에 우리한테 특사 파견을 해라. 그래서 2018년 3월 5일 그 당시 이제 정용 안보실장과 선 국정원장을 포함한 특사단이 가서 바로 그날 저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평화를 위한다면 미국과 정상회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폭발적인 폭탄 선언을 하는 바람에 3월 6일 날 평양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시 거기 이제 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빨리 결정하면 안 된다. 일본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다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그럼 한국 대표단이 발표라고 그래서 정용 실장이 당시 기자회견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웃기지만 한국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 기억해 주시면. 그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결국은 남북 대화가 먼저 되고 이걸 매개로 해서 북미 대화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봄이 왔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반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만난다고 하니까 이걸 뭐 만나게 할 방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북미 대화가 먼저 재개되고 아까 말씀드린 먼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쿠스크에 파견됐던 북한 전투병이 복귀하고 이 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걸 매개로 해서 남북 대화의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 변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의 태도입니다.
아유, 남쪽 끼지 마. 이렇게 버리면 이제 어렵고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면은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그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뭐라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하다면 이제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를 먼저 만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북미 대화가 일단 있어야 그나마 좀 틈새가 생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대미 협상, 관세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동맹 현대화도 그렇고, 좀 우리가 조금 이제 불리하죠, 사실은. 왜냐면 그걸 따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또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국내에 또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국민 여론들이 동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어가지고 큰 소리 쳤다간 또 다음 스텝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스텝이 지금 엉켜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이제 연관된 질문인데 이 이른바 친명계 원내 인사들이 모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인가요? 더민주 이름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 조직이 있어요. 지금 친명계 현역 국회의원이 41명이 들어가 있고 이제 원외 인사들 해가지고 뭐 상당한 뭐 몇천 명 되는 조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캐시로 트럼프 임기 내에 집어넣어라. 이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선불이라라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논평을 냈어요. 우리가 무슨 미국의 속국이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거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 현역은 41명이 들어가 있는 조직인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원들 논평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거 진짜 이번에 한판 붙어 막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너희들 절대 주한미군이 뭐 우리한테 우리 안보도 지켜주지만은 사실 너희 필요성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평택의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 초합한 군사기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장 최전선의 첨단 기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거 빼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봐.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오버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여튼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고, 어쨌든 지금 최강대국의 지도자인데,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설득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 유성락 실장의 이야기인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저는 둘 다 옳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성락 실장이나 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표현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입장이 아닌 거거든요. 아직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결정을 할지도 모르고 이른바 엄포일 수도 있고 어떻게 결정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범 정치실장 얘기로는 좀 우리 입장을 강하게 담은 의견서를 지금 미국에 보냈다. 2, 3일 전에. 그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예를 들면 전격적으로 일단 엄포는 놨다가 바로 수용할 수도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과 관계없지만 외교 수장이 그거를 강경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부 또 전직 장관했던 분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많다는데 정말 그건 오버입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동안 좀 실망을 했는데 전직 장관까지 한 분이 정부의 행태를 잘 알 텐데 외교나 아까 말씀드린 안보의 사령탑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동맹판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마 장관했을 때도 그런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미 책임을 안 진다고 해가지고 막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또 자기 유권자도 있고 또 국회의원은 어쨌든 국정의 책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여론을 대변하고 우리 국내에 당연히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성락 실장님이나 또는 누구예요? 그 조현 장관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또 그분은 뭐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미국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발끈발끈하고 저는 정부 당국자는 당연히 또 굉장히 침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틀린 건 아니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각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시민단체라든가 정치권 일각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저는 뭐 반발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대통령 방일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일부러 하네다 공항에서 보통은 피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위대 쪽으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을 글로 몰아가지고 좀 늦게 한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모셨는데 미국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미국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단체나 또 일부 국회의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으로는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나름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됐든 또 동맹 현대화가 됐든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조성열 박사님 좋은 말씀 바쁘신다 했던 시간 내주셔서 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번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좀 한미 간의 그런 좀 갈등도 좀 풀리고 다음에 남북 관계에서도 뭐 새로운 좀 돌파구가 조속히 열리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속도부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